황순원 작가가 나보다 한 해 선배고 윤동주 시인이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나이 들었든지 젊었든지 그 같은 시대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나만 걱정한 게 아니고 다 같은 걱정했고 나만 역사의 미래를 바라본 게 아니고 다 같이 바라보고 있다. 젊어서 많은 시련을 겪는 동안에 성장하고 유능해지니까 성공한 건데 젊어서 고생하는 거 싫다. 너무 힘들다. 그것은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서 아이 저 산 넘어갈 생각하니까 힘들다. 답답하다. 너무 걱정이다. 그럼 그 산 못 넘는다고. 내가 넘을 수 있어. 넘는 거 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넘어야 하는데 그 미리 넘지 못하고 걱정을 앞서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희망을 만들어가는. 내가 살아보니까 역경을 많이 겪듯이 유능해지고 나 출세하려고 하면 출세가 안 되고 함께 가르쳐요. 함께 가면서 역사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받고 난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것만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만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이 대담의 손님으로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박순영인데 선생님의 제자이면서 연세대학교에서 봉직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한국의 역사 100년을 압축해서 사신 분이고 선생님의 삶을 보면은 한국의 역사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태어나시자 그때는 이미 나라를 잃고 난 10년이 지난 해였고 중학교에 들어가셨을 때는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폐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폐교되니까 평양 공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읽은 책은 평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을 읽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셨는데 그때 상황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학생들을 징용으로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생님 그 모든 과정을 피하면서 결국 해방을 맞이하시게 됐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선생님께서는 그 분단된 북한에서 월남하시고서 이제 6.25를 겪으시게 됐는데 그 이후에 선생님은 연세대학교를 이제 1954년에 들어오셔서 이제 평생 선생님 연세대학교와 인연을 맺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날까지 고난을 통해서 선생님이 사셨는데 그 귀한 경험을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오늘 선생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바쁘신데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귀한 말씀 선생님 해주시고 네. 선생님 겪으셨던 경험을 통해서 네.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맨 먼저 선생님 지난달에 내신 책 네. 100년의 지혜가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매진이 되었다고 네. 그럽니다. 선생님 그럴 걸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네. 네. 그 얘기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에 그 황순원 작가가 있죠. 네, 네. 그 문학관을 다녀왔어요. 네. 다녀오면서 오래전에 중학교 3, 4학년 때에 황순원 작가가 나보다 한 해 선배고 윤동주 시인이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또 나는 또 1년 늦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내 꿈이라고 할까요? 철학 공부를 해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가 한 번 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연세대학교 가면 윤동주 시비가 있고 네. 황순원 문학관에 가보고 또 양구에 가게 되면 내 기념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의 꿈이 지금 이렇게 역사에 남게 됐다. 아, 네, 네.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은 나이를 사는 젊은 세대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서 노력하고 네. 또 우리가 후원해주고 그러면 우리 얘기 듣는 젊은 세대가 언제 또 한 번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고 네. 역사적인 한 단계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나이는 들었지만은 젊은이들에 대한 기대, 애착 네. 그런 것들이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있고 뜻밖의 이제 이번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네. 나는 그 책을 쓸 때도 내가 나이 많았지만은 100세 넘어서 썼으니까 50대 이상 사람들에게 공감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썼는데요. 책이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네. 20대 후반부터 전부 그 네. 같이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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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나이 들었든지 젊었든지 그 같은 시대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네. 나만 걱정한 게 아니고 다 같은 걱정했고 또 나만 역사의 미래를 바라본 게 아니고 다 같이 바라보고 네,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요. 네. 네. 내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네. 독자들이 이렇게 막 그만큼 이제 호응이 있다 한데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아직은 늙지 않은 것 같다. 아, 네.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다. 네. 그렇게 봐서 오래 살만하다. 네. 선생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 때 선생님 1961년에 예. 영혼과 사랑의 대화를 예. 쓰셨는데 예. 그때 선생님 바로 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예. 근데 생각할 수 없는 것이 60년 전에 선생님의 베스트셀러나 지금 선생님 100세 때 베스트셀러나 둘 다가 그저 수준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공감대가 청년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이제 그 1학년 때 그걸 읽어서 감동을 받았는데 선생님 그때나 지금이나 선생님 책이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60년 전에 내가 쓴 글 가운데는 문학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 다 같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60년 동안 그 공감대가 이어졌다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볼 때는 중고등학교 젊었을 때 문학을 많이 관심 가졌다고 하는 그 감정이 풍부하게 출발했다고 하는 거. 대체 내 친구들도 이제 안병 선생이나 김태길 선생의 저서가 독자가 많은 것은 우리 젊었을 때 그 문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도 이 감정을 풍부히 가지고 오래 연장하면 행복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때 쓴 책이 영원과 사랑의 대화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 추상적인 제목인데 그때 미국 가느라고 바빠서 제목만 남겨놓고서 떠났는데 그래도 그 속에 있는 건 민구안이 나이 들었든지 젊었든지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 내 인생은 그때와 더불어 끝나고 나이 들면 또 다른 세대가 오겠지만은 공통되는 그 영원한 무엇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꿈이 출발됐고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 꿈에 대해서 내가 후배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까 그 꿈이 이루어졌다 또 사회 작은 도움이라도 줬다 그 연결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보죠. 근데 선생님 그 영혼과 사랑에 대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내용의 전체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구도자의 일기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저 여학생하고 그 다음에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 간의 그 사랑이 그 당시에 선생님 박계주 씨의 순애보가 그저 히트였는데 그걸 넘어버려서 가지고 철학적 서적이 문학 서적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그 책은 철학적이면서 또 사랑에 대한 또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난번에 쓰신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가지고 선생님께서 그 책에서 제일 첫 번째 제목이 그 100년의 지혜에서 첫 페이지 제목으로 100세가 넘어도 묻는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질문을 선생님 제일 먼저 이제 설정을 하셨는데 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가 뭐며 특히 청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이 어째서 필요한지 선생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과 사랑에 대해 재미있는 생각이 나는데 어느 독자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 구도자의 일기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고 마지막 작별하는 데 떠나는 거 보고서는 엉엉 울었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썼지만은 나도 울었다. 그 안에 이제 같이 공감대가 있은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문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것 같아도 먼 미래를 생각하고 살고 또 생활이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왜 태어났을까? 우연히 태어났을까? 무슨 뜻이 있었을까? 없었다고 하면 왜 이런 희망을 내가 찾고 있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50년, 60년은 내가 만들어갈 역사가 있으니까 한 번쯤 왜 태어났을까?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출발을 했고요.
이제 거기서 연결되는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좀 사회적인 문제로 나왔고 그래서 그 글들을 시작할 때도 이게 이제 1년, 2년 계속될 거다 하는 걸 알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어떤 그런 기회로 이제 많이 삼으셨는데, 전 선생님께서 언제 한번 말씀에 선생님 쓰신 일기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 다시 정리하고 옛날 건 내버리고 새 것을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태어났느냐를 묻는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의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김태길 선생한테 누가 가서 내 얘기를 했더니 김태길 선생이 아주 가까우니까 저 김영석 교수는 저거 철이 늦게 들어서 오래 살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기를 쓸 때 오늘 걸 쓰기 전에 재작년 걸 읽어보고 작년 오늘 읽어보고 오늘 걸 쓰면 지금도 아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조금 미숙했다. 또 그때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좀 내가 양보해야겠다. 이 점은 또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철드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늦게 철드는 사람이 오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한 얘기들이 됐어요. 선생님 그 일기를 다시 되새겨보고 다시 성찰해보고 반성해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어떤 덕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선생님 요즘 청년들 보시기에는 조금 그렇게 그 자신들의 생각의 깊이를 오히려 주변의 상황으로 그저 결단하는 쪽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근데 저 그때 생각과 지금 생각을 이제 함께 해보게 되면요. 역시 청년들은 젊은 세대들은 먼 미래를 많이 보게 되고 50, 60쯤 넘게 되면 과거의 연장으로 미래를 이제 보게 되고 나같이 90이 넘게 되면 과거보다는 앞으로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내가 있다 하니까 그거는 연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과거에 매달리는 건 젊은이답지 않고요. 과거는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미래를 많이 봐야겠는데 이따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 얘기하고 보면 옆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대단치 않은 거 가지고 친구와의 감정 문제도 가지고 또 젊었을 때 누구나 이제 연애 감정 같은 데도 빠져가지고서 멀리 앞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희망을 만드는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멀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고 또 미래를 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현재에 붙잡혀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런 병을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앓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젊은이들의 문제점으로 이제 조금 돌아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직업의 문제, 특히 이제 취업의 이제 어려움도 있고, 또 직장 속에서 인간관계의 또 어려움도 또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선생님이 보시기에
옛날에 선생님은 갖지 않았던 그런 어떤 고민들을 요즘 청년들은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추측이 되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나는 이제 시대마다 그 사람들은 그 문제 가지고 살고 또 이 세대는 이 세대 가지고 살고 또 나 같은 세대는 이 세대를 가지고 사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가 연결돼야 하나가 연결되는데 좀 미안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불만스러운 걸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사는 게 암만 힘들다고 해도 우리보다야 낫지 않냐.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같은 세대에 살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겠냐 말이지. 약자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세대가 더 힘들었단 말이지. 그 얘기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민구환이 젊어서 고생한 사람이 성공한 얘기가 많고 젊어서 편안하게 산 사람이 큰일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젊어서 많은 시련을 겪는 동안에 성장하고 유능해지니까 성공한 건데 젊어서 고생하는 거 싫다. 너무 힘들다. 그것은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서 아이 저 산 넘어갈 생각하니까 힘들다. 답답하다. 너무 걱정이다. 그럼 그 산 못 넘는다고. 내가 넘을 수 있어. 넘는 거 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넘어야 하는데 그 미리 넘지 못하고 걱정을 앞서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중요하냐. 젊었을 때는 먼 미래를 보니까 나는 이제 그저 쉽게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 가기 전쯤에서는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윤동주라든지 이런 시인들 쭉 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50, 60쯤 됐으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런 것을 사회에 줄 것이다. 그 무슨 그 자화상이 있었다. 그렇죠. 지금하고 다른 30년 후에 나를 봤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사회가 어렵다고 해서 당장 뭐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이 다음에 너 어떤 인생을 50이 되면 어떻게 되고 60이 되면 뭐 되겠냐고 물을 때 그건 그때 가봐야 알죠. 난 이 생각이 좀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시련과 문제를 가지게 된 그것은 내가 보람있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줄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넘어야 할 산이다 말이지. 또 넘을 수 있다. 그걸 어디서 오느냐.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자. 삶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자. 난 다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저 할아버지 위치에서 볼 때 그건 아니다. 너무 지금 그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인생이 있는데 지금 저거 어렵다. 그거 어려운 거 못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 보고 얘기할 땐 내가 놀란 게 한 가지 있는데 일본 북쪽에 가면 아이누족이 있거든요. 없어졌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하와이에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괌에 가서도 없었는데 왜 그러냐. 젊었을 때 걱정 없이 산 사람이다. 열매 따먹고 살고, 편안히 누워서 쉬고,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러니까 소멸됐단 말이지. 시련과 그 시련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성장한다. 좀 그런 생각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 얘기가 이제 어긋나는 것 같아도 이제 내 경험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존경하는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나도 이 다음에 저 사람 같이 산다. 아, 네. 네, 나도 이 다음에 저런 사람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일찍 가진 사람이 네.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나는 네. 참 특수한 데인지 모르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 인도의 간디 선생의 전기를 읽었거든요. 네, 네. 그게 그렇게 네. 지금도 그렇죠. 밟아tas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은 산이 막히기도 하고 바다가 막히기도 하고 민족이 문제가 안고 있기도 살고 이거 살지만은 그래도 옳은 길이 있고 찾아가는 그렇죠. 길이 있구나. 네. 그 지금까지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그 존경하는 사람을 좀 가지는 거. 네. 예. 네. 네. 나는 또 이제 구체적으로 도살 안차워 선생의 강연을 들은 거 하고 네. 네. 중학교 교사를 쓸 때 인천 김성수 선생을 통해서 인간관계와 인격 성장을 배웠거든요. 네. 네. 그래 그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좀 쉽게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들이 또 부모들이 애들 키울 때에 그 좀 전기도 있게 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노력도 했다. 좀 그걸 어렸을 때 주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께서는 벌써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세계 위인들 다 그냥 특히 소설을 특히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한 인간의 삶의 시작과 끝을 미리 경험을 해보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대단한 그 이제 힘이 아마 저는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도 될지 정말로 인생을 성공한 글자 그대로 어려움을 극복한 위인 한 분 그리고 존경할 분 한 분을 생각해서 그분을 목표로 삼고서 이 고비를 넘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아마 하신다면은 아마 적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요즘 최근에 또 새로운 어떤 고민은 뭐냐면은 결혼 문제입니다. 요즘은 결혼들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 주변에 있는 저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그 결혼을 안 한 지금 60이 다 돼 가는데 결혼을 못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어제도 그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서 야 어떡하냐 그래도 한 50이 넘었니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60이 다 돼가 그런데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런 문제 혼인의 문제에 관련해서 선생님 때하고 지금 우리 젊은이하고 만약 비교를 하시면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너무 평범해 보이면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그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제일 그 무서웠던 얘기 가운데 하나는 고등학교에 학생들하고 이제 뭐 대담을 가지고 뭐 이제 근데 1시간쯤 시간이 끝났는데 얘들이 이제 그냥 뭐 얘기들 하고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여학생이 나한테 오더니 선생님들 고등학생 때 연애해 보았어요. 그래요. 하도 귀엽기도 하고 또 그렇게 친구를 삼아주니까 좋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고 하니 난 초등학교 때 연애를 해봤는데 그거 할 거 아니더라. 삼각관계가 돼서 고민도 하고 그거 아니더라. 그래서 대학 2학년 되기 전에는 대학 중간 되기 전까지 나 연애 안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게 괜찮더라. 너 지금부터 연애하느라 그러지 말고 지금 그 할 필요 없더라 말이죠.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 가정 문제가 이제 되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사는 그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고
공동체와 더불어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동체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 그리고 가정을 가지게 되는 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하나의 공동체라고 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데 너 옆집에 보니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해서 뭐 불행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걱정스러워서 나 그거 안 한다 말이지. 안 한다 하면 그거 걱정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 더 귀한 걸 놓치게 돼요. 인간다움을 놓치게 돼요. 그런데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것도 내 가정이고 내가 20, 30에 독립할 수 내 가정을 가지게 해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우리가 성장하는 공동체인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국가도 거부해요. 그렇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민족도 거부해요. 그러면 결국은 나 지키다가 끝나고 말게 돼요. 그래서 사랑과 가정은 그건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서는 그건 밟아야 할 공동체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실패한 사람을 보면 성공하면 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요새 이제 보면 애기들을 나 키워야 하느냐 하고 이렇게 보면 저주에 제가 애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고 좀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면 안 날 필요 없단 말이죠. 우리 부부가 즐겁게 살다가 그걸로 뭐 끝나면 되지 않냐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신 그 행복한 가정 때문에 행복해지는 가정 좀 보라. 그 얼마나 그 좋으냐 말이죠. 그러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민구안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생을 못 산다.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생을 못 산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대 그것도 하나의 그렇죠. 감정적인 나만 고생 안 하겠다는데 그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은 지켜야 하는데 내가 쭉 보게 되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다 결혼해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걱정해요. 근데 그건 우리 선배들이 좀 행복한 가정을 못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민구안이 민족의식, 국가의식이 주어진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그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불행해진단 말이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시켰기 때문에 귀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저녁에 내 막내 딸한테서 미국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 애들 6인데 걔가 막내인데 걔는 나한테 존칭어가 없어요. 그건 자기 특권이에요. 나는 아버지 사랑을 언니나 오빠들만큼 오래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은 내 특권이다니까 나보고도 아버지 나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애가 이제 한번 이제 원정에 나보고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나는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엄마가 좋고만 지혜로웠으면 6씩이나 이렇게 나가지고 전쟁 때 고생 안 했을 거라고 말이죠.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살아계시면 가서 엄마 고마워하고 인사락도 하가는데 벌써 먼저 갔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은 알죠. 내가 그 마음은 알죠. 야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너희 둘이 태어났지 엄마 고생 안 했으면 너희 세상에 없다. 그렇죠. 내가 그랬더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마 사랑이 고마워서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엄마 보고서 엄마 다시 우리들한테 오려고 하면 어느 때 올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럴 거 아니 너희들하고 고생하는 때가 제일 좋았다. 보니까 그때보다 행복한 게 없었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해졌으니까 또 오려면 너희들이 어려울 때 가겠다. 그럴 거라고 말이죠.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결혼하면 뭐하냐, 뭐 고생하면 뭐하냐. 근데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러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고아가, 내가 볼 때 고아가 왜 불행하냐. 그런데 암만 설명해줘도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는. 그렇지. 네, 네. 그 대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이 뭐다 하는 얘기 해줘 뭐라는 거는 그 네. 필요 없어. 다 알아. 말할 거라고. 그렇죠. 종교도 우리 기독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아무 네. 얘기도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뭐 그 철없을 때 유치원 때 믿었던 거지. 그런데 그건 체험에서 아는 거니까 사랑은 의무다. 사랑은 의무다. 네.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없다. 아, 예. 네. 그리고 인생은 거기에서 꽃핀다. 열매 맺는다. 그걸 좀 우리 선배들이 좀 네. 많이 보여줘.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이제 요즘에 우리가 선배들이 잘 못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또 결혼에 좋은 인상을 못 주었던 것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끄었다는 또 책임감 있지도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명이 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청년기에 그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셨을 때 제일 제가 보기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책이 어려움을 많이 그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그래도 선생님 지나신 걸 이게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만약 그 말씀과 요즘 청년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선생님 경험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네. 다른 잠깐 얘기인데 우리 배정호 선생님 있잖아요. 네, 배 선생님. 네. 배정호 선생 하는 얘기인데요. 네. 충청 경상도 경상남도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가일 갔다고요. 초가일 갔는데 가서 이제 장모가 사는데 가서 있는데 가보니까 두 늙은이가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더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 장에 나가면 오늘 비 온다 그런데 우산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 비 안 와. 아니, 일기예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기예보가 맞나? 내 생각이 맞지. 하루 종일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렇게 싸우실 바에는 한 분은 나하고 같이 서울 올라가십시다. 네, 가서 이제 길 잡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장인이 쓱 보더니 자네가 뭐 철학 교수야? 늙으면 싸우는 재미에 사는 거야. 이것도 없으면 살 재미가 어디 있어. 그래서 선생님 나보고 하는 말이 뭐고 하니 그거 다 늙으면 또 늙은이 되는 사람이 있대. 싸우는 재미에 살더라고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이제 그런데. 맞습니다. 그 지금 그 젊은 분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좀 결론 비슷한 거에 대해서 하는데 항상 이제 그런 생각해요. 42년에 이제 미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여행하다가 스위스에 갔어요. 제네브에 갔는데 이제 나하고 안병 선생 저랑 그 한옥근 교수 사학과죠. 셋이서 이제 같이 갔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알프산에 올라갔다 오자. 그리고 안병 선생은 올라가 봤댔자 뭐 그거지 뭐 피곤한데 쉬자. 그리고 한옥근 선생은 난 두 분 하는 대로 따라갈 테니까 의논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망설이게 됐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공사로가 했던 그분이 제가 뭐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가야죠. 꼭 올라갔어요. 그래. 그 올라갔다고요. 그래 이제 밑에는 더운 여름이고
한참 가니까 가을이 되대요. 또 산에 올라가니까 네, 그다음에 겨울이. 봄이 되대요. 아, 봄이. 네. 네, 그다음부터 이제 빙산이니까 겨울이 되대요. 네. 거기까지 기차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그 정상 4,200m인가 된다. 네. 거기까지 갔거든요. 거기 가니까 정말 별천지예요. 참, 네. 정말 가보자는 모를 때예요. 그래서 도치돼서 이렇게 쭉 보고 더 높은 데 있고 그 융프라우하고 이제 어깨까지 올라간 셈이죠. 이제 그런 쭉 보고 있었는데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내려가자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안병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 이렇게 좋은 데 두고 어딜 가노?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뭔가 하니 인생은 피곤하다, 어렵다, 고달프다 그러지만은 막상 올라가 보라 말이죠. 올라가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좋은 인생이었구나. 아, 이렇게 참 행복했구나 느낀다고 말이죠. 근데 그건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서 받는 대까지 거저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얼마나 공동체 생활에서 주고 가느냐 하는 대가인데 그거 하나도 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물질적 가치는 이거 내가 자꾸 소유하려고 하니까 빼앗아 가지는데 정신적 가치는 이건 같이 가지게 돼 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 섬기는 데 돼 있다. 도와주는 데 돼 있다. 근데 그 큰 산에 소유의 단계만 사는 사람, 문화의 단계만 사는 사람, 인간의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올라가 본 사람이 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라.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하죠. 예. 저 한참 어려울 시기 중에 그 마우리 선교사 같은 분들은 선생님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 마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셨고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좀 말씀하면 좀. 근데 그 나는 내가 그렇게 국제적인 삶을 살게 되리라 하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젊었을 때 직업을 어떻게 가졌냐면 평안북도 운산 금광에 거기에 이제 가졌어요. 거기서 이제 쭉 일하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 거기서 낳았었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다녔어요. 그때 거기에 파워라고 하는 미국 의사가 미국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의사가 와 있었거든요. 그 의사가 이제 날 극진히 그렇게 걱정해 줘서 봐주고 도와주고 하다가 내가 이제 4살이 넘고 5살 되면서 떠나서 고향으로 오려고 했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하니 옛 아버지가 의사나 돼야 살 텐데 이제 나 떠나가게 되면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아주 그 섭섭하게 보내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나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파워 의사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처방한 약을 먹으라 그래서 평양 기울병원에서 갔다가 먹었다고 그 의사 때문에 살았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정말 그 잊지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는 미국 달라스에 가서 한인교회에서 강연을 끝내고서 커피 타임이 돼서 쭉 모이는데 웬 할머니하고 노인하고 두 사람이 미국 사람이 내 한국말 못 알아들었을 텐데 강연 쭉 듣더니 따라 내려왔어요. 그 따라 내려와서 이제 티타임 되니까 그 부인이 나한테 와서 뭐라는 거 하니 내가 오늘 여기 보니까 1920년에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났다는데 맞느냐 그래요. 맞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내 아들인데 20년에 1920년에 봄에 운산에서 태어났다고. 네. 그럼 네. 나하고 같은 때 태어난다 말이지. 그랬거든. 그 나는 좀 늙어 보여서 남편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악사고서 아니 우리 거기서 같이 태어났냐고 말이죠. 그랬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 파워 의사를 하면서 그 의사가 날 살려줬는데 그 의사에 대한 거 아니하니까 안다고. 부부가 다 거기에 있다가 정년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파워산 세상 떠나고 그 부인은 고향이 오하이오인데 다 오하이오주에서 사는데 그 오하이오주에서 있다가 지금 치매가 돼서 누구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네. 그 자기도 이제 고향은 오하이오였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 내가 생각하니까 날 극진히 그렇게 사랑해준 마오리 선교사도 오하이오고요. 파워 의사도 오하이오고요. 그러니까 그 오하이오주에 그 인연이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 막내딸이 오하이오 살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됐거든요. 그 남편은 또 의사가 됐거든요. 그 아들이 또 의사가 됐거든요. 며느리가 간호원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보인 거 아니 파워 의사한테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했는데 오하이오 가서 다 갚았다. 집 갚고 있단 말이죠. 사람은 그 참 인연이 그렇구나. 그 우리 피천득 선생의 그 스피커 가운데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인연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 마오리 선교사 얘긴 교회 나왔냐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평양 할머니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 집에 와서 토요일에 와서 이제 자고 교회 지나고서는 가고 원래 이제 일요일 저녁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마오리 선교사가 숭실중학교,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선교사가 맡은 그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분이 맡은 교회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난 그걸 모르고 다 끝내고서 이제 걸어서 평양으로 이제 걸어서 가는데 웬 고급 차가 옛날이니까 고급 차가 자가용차가 쓰고 한번 봤는데 숭실학교 이렇게 그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모자가 좀 흰줄에서 알아요. 그에 와서 내 옆에 와서 봤더니 숭실학교 다니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평양 가는 것이 갔냐고 그러다가 그럼 내 차 타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 아주 그 좋은 차를 타고서 갔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났거든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마오리 선교사가 그 기억이 나면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든지 어디 교회 와서 나만 만나게 되면 가깝게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건 난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하니까요. 쟤는 잘 키우게 되면 제 몫은 할 사람이다 아마 그거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좀 그 뜻밖인 건 민구안이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는 어느 교회에 갈 때는 나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이제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런데 어떤 때는 중학교 4학년쯤 되니까 나보고 설교를 해보라고 그래요. 기억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다고 괜찮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중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설교를 배웠어요. 하고 중학교 이제 5학년 때 이제 졸업반 됐을 때는 나보고 뭐라 했는 거 아니 숭실전문학교 농장이 있는데 농가가 있어요.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농장을 관리하는 그 이제 마을이 있어요. 거기 여름방학에 가서 부흥을 좀 해주라고 말이죠. 그 내가 제가 가서 괜찮겠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이야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부흥회까지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평생 날 기억해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나고 뭐니까 끝났거든요. 그런데 한 번 연세대학교로 그 마오리 선교사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나는 저는 모르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 거 아니?
너에 대한 생각을 다 오는 사람 보고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요전에 누가 와서 김영석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연세대학교 네. 교수가 됐다 들었다고. 그래서 편지 보낸다고 하죠. 반갑다고 하죠. 그래. 네, 네. 그래 나는 정말 고마워. 그 바오 네, 의사 네, 고마운 네. 생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릴 때 도와주고요. 학비도 좀 도와주고 그러게 돼요. 근데 내가 나한테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내가 이건 넣어주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주고 싶어 주니까 너 나한테 갚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네, 네. 이 다음에 또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은 일 있으면 그땐 나 대신 줘라 말이지. 그러니까 미안하게 생각지 말아라 그래.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는 한 10년 됐나 10년 안 됐나 모르겠다. 한 10년 됐겠다. 제주도에 내가 강연을 갔는데요. 누가 나보고 선생님이 주신 장학금 때문에 제가 대학을 네.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나 장학금 줄 게 없는데 그랬더니 대구에 배학분 의사한테 선생님이 장학금 주셨는데 그 의사가 나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이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김영석 교수님이 나한테 준 걸 내가 너한테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면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그래서 만나지 못했다가 만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 마음으로 말이죠. 이게 사랑의 씨는 대대로 흘러가면서 열매 맺게 돼 있구나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랑의 씨가 날 키워줬고 또 어른되게 살게 해주고 또 나 위해서 목소리를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 깔려있는 건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 깔려있긴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런 생각해보죠. 그 선생님 가끔 이제 그 미국 다녀오시면은 저한테 이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좀 전해달라. 교회에서 내가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좀 전해주라 그래서 제가 서너 번 학생들에게 이거는 내가 아니고 김영석 선생님께서 위탁한 거다 하고서 그 장학금 형식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언제든 이렇게 전달하는 사랑을 전달하는 배달부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선생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 그 만나게 된다면은 얼마나 좀 쉽게 또 선생님 경우는 건강과 관련한 이 많은 과정에서 그런 도움을 통해서 오늘 이 그 참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오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우리 지금 그 얘기는 저렇게 특별한 얘기 같이 들리는데 살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고 주고 사랑을 받고 주고. 근데 그걸 거부하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공동체 의식에는 좀 그런 데서 느껴줬으면. 선생님 이제 조금 이야기가 조금 다른 문제로 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1950년 60년대 참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궁핍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쓰신 책들이 이제 59년 60년에 나온 게 이제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 여기서는 수시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이 빈곤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늘 도덕성에다가 많이 이제 두셨는데 실제로 그거는 당장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건 아닌데도 도덕성의 회복이 우리 사회의 궁핍을 넘어서는 어떤 길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도덕과 윤리성에 대한 문제죠. 나 어제 오늘 인문학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문학의 철학이 강단에서 사라진다.
인문학이 이제 없어진다, 뭐 이제 인문학의 위기다 그런 얘기 하는데 내 생각에는 민구가 이제 인문학이 먼저 있고 거기서 이제 사회과학이 생기고 그 이제 르네상스 때에 휴머니즘으로 변해가지고 오늘까지 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인문학이 지금 우리가 보면 다 큰 나무의 뿌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문학은 없는 것 같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래도 그 뿌리가 없으면 바람 불면 나무가 무너지게 돼요. 뿌리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면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사는 거기 때문에 인문학이 없는 세상은 없고 인문학은 뿌리다 말이죠. 인문학은 뿌리인데 그 인문학의 뿌리면 거기에 그 뿌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둘인데 하나는 이성적인 사유다. 진리와 진실이다. 하나는 도덕 가치다. 윤리 가치다. 이 둘 가운데 하나가 없어져도 인간 사회는 안 되고 또 하나만 남아도 안 되고 같이 살아야 한다 하는데 지금 이성적인 사고에 의한 진리, 진실에 대한 건 아직 남아있는데 양심적 울림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자꾸 사면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듯이 우리 사회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적 가치와 진리 이건 없으면 안 된다 하는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역행하는 정치가들이 있으니까 좀 미안하지만은 푸틴 같은 이도 나오고 김정은이 같은 이도 나오고 우리 속에서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위험하다. 솔직히 말하면 그럼 그 가치가 뭐냐?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나오면 내가 보기에는 첫째가 진실이고 두 번째가 정의와 자유고 마지막 목적은 인간이다. 휴머니즘이다. 그러니까 그거 없는 사회는 안 된다 말이죠. 근데 뭐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쭉 보게 되면 국가나 국민보다도 정권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또 그 정권이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는 이건 역사를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정치한다 하는 건 이건 사회악이고 우리 정권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건 없어져야 하고 국민 모두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이걸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런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뭐 내놓고 얘기해도 괜찮겠지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제일 크게 실수한 게 민구안이 경제를 잘 성장하던 경제를 중단시켰고 또 휴머니즘 애교를 그 북한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위축시켰는데 그보다도 더 잘못되어 있는 건 민구안이 진실하지 못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 동포를 그렇게 법역하지도 않게 돌려보내고 했다는 이런 그 반휴머니즘적인 그건 아니다. 그건 뭐 정권이 바뀌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암만 뭐 국민을 잘 살게 해줬다 해도 인간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자꾸 이제 퍼져 나오니까 이 가치는 이건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그걸 국민은 그걸 지켜야 하고 그 얘기가 아마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 고독이라는 병 그게 59년도 60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 그 최근에 와서 누가 김영선 선생님은 뭐 정치에 대해서 뭐 별로 말씀을 안 하는 분이 왜 갑자기 요즘 와서 정치 이야기를 하시나 이러시는데 사실은 1959년부터 선생님은 사회 문제에서 제일 큰 거 세 가지를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고독이라는 병에서 이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제일 이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이 정치인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종교인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지도자들의 문제. 특히 이제 사회 지도자라는 거는 사회에서 좀 무언가를 이제 끌어갈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 어디 이제 문제가 있는가를 그 고독이라는 병 속에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예 애초부터 이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이 세 사람들이 솔선해서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시죠. 예.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사실은 하셨는데,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인이라고 이제 종교인은 일단 종교인 정치인 빼고라도 사회인이라는 거는 한 사회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딴 사람들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또 우리 사회에 그건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면서도 이 사회를 좀먹는 거라고 아주 매섭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도 선생님이 그대로 보시고 계십니까? 박 교수가 나보다 그 문제도 많이 아시는데 공감하는 걸 이끌어내시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생활로 돌아가서 좀 느끼는 걸로 좀 보죠. 너무 잘하니까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원하시는 게 안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면 나 이기주의라고 해. 내가 목적이고 내가 전부고 나 위해 살면 된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실패하고 불행해지고 버림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든지 뭐 교수가 된다든지 판사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회가 병들어 무너지고 그리고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대학 총장이 됐다든지 요새 같은 무슨 큰 병원의 병원장이 됐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근세 사회가 무너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그런 그 계층을 쭉 올라가게 되면 암만 해도 안 그리려고 해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구안이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한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민구안이 다 알아야 할 거, 꼭 알아야 할 것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그건 사회학이다. 플라톤의 국가론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는 지도자는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 또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걸 정치화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 항상 그저 하는 얘기들이지만은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민주당 세대를 살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역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복 출신이고 함께 일한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이고 그런데 그 우리 법조계 사람들이 머리도 우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는 임관대에서 쭉 오니까 국제 감각이 너무 없었다. 너무 국제 감각이 없었고 또 운동권이 또 공부보다도 행동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알 걸 몰랐다. 아는 건 다른 사람이 아는 게 몰랐다. 그러니까 방향을 상실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중요한 건 민구안이 역사 공부를 왜 하느냐.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지만은 오늘이 미래를 위해 있다고 하는 걸 아는데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간다 말이에요. 동양의 전통이 좀 그렇다 말이죠. 우리 이기호 교수님 있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어떤지 알면 이기호 선생님 우리 제풀 시간에 그런 얘기 하대요.
당신이 이제 오늘 체육부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동양철학교수반을 갔다고 가서 공자, 맹자보다 더 훌륭한 사상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공자, 맹자보다 더 훌륭한 사상가가 어디 있냐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런데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훌륭한 철학자가 있냐 없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아, 그건 옛날 사람 아니냐고. 거기서 우리가 자랐고 앞으로는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나와야 하는 게 근담하죠. 그런데 그 이기호 교수 얘기가 민구하니 그만큼 우리 동양의 지도자들은 해고적이다. 보수적이다. 앞으로 못 나온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앞섰다고 하는 건 뭐인 거 아니 역사의식 때문에 미래를 본다고. 기독교가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래 본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율 이 교수들이 하대요. 그래서 나도 들으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기가 제일 빠르겠다. 그 빠르겠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우리 같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 또 종교인 사람들, 사회지도층, 또 하여튼 뭐 우리 정신적 지도자들도 그런데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중동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이제 그 몇백 년 동안 혼란 상태를 만드는데 해결할 방향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공산주의는 100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중동은 저거 없어지지 않는다 말이야.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인문학이 없었다. 휴머니즘이 없었다. 그러니까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빠지고 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 교리에 빠지게 되면 양심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거 못한 사회는 후진국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구하니 비슷한 그 어두운 사회가 공산주의 국가다. 난 북한에서 경험하고 지금 이제 공산주의를 많이 비교적 경험한 셈인데 공산주의에는 뭐 저희 믿는 거 하나만 믿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없다 하고 윤리관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또 이렇게 병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지도자가 가져야 할 것, 대학의 지성인들이 가져야 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구안이 아주 쉽게 말하면 세계 속에서 한국을 보자. 요 안에서만 보지 말고 세계 속에서 한국을 보자. 두 번째 민구안이 역사적인 과정에서 우리 시대를 보고 미래를 찾자.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대를 찾자. 결국은 그 두 가지 생각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란 겪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나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깨달았다 그것뿐이거든요. 깨달았으니까 우리 좀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랬고요. 또 이제 중동 얘기했는데 종교 국가가 선진 국가 된 게 기독교 사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인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휴머니즘을 탄생시켰고 이성적인 사고를 러센트에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주의에 빠지고 교회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 기독교도 그 못할까 봐 걱정이니까 기독교인들도 정치계 지도자만큼 올라가라 말이죠. 새로 받아들여. 우리 대학이 작은 맡은 책임자는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책임이죠. 말하자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조금 매듭을 조금 지을 수 있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열린 사회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물론 갖추어야 될 덕목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태도나 이런 것들, 특히 청년들이 만약 준비를 해야 된다면 청년들에게, 오늘의 청년들에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만약 있으신지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면.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 네. 네, 희망은 만들어가는. 네, 네. 내가 살아보니까 네. 역경을 많이 겪듯이 유능해지고 나 출세하려고 하면 출세가 안 되고 함께 갈 수야. 함께 가면서 역사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받고 난 네. 하나의 네. 가능성이다. 가능성이다. 네, 그것만 좀 가져줬으면 네. 좋겠어요. 예. 네. 예.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동안 예상보다 너무 길어진 건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말씀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말씀으로 큰 결단의 계기를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그리고 지구촌 공동체와 화합하는 나라로 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해 주신 김영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